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의 주제는 행복을 상상하라.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을 몇 가지 알려드리는데요. 저희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는 행복을 주제로 연구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연구소입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연구소들은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모두 수식어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다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의 심리학자, 경제학자, 그 다음에 이 뇌과학자들, 그 다음에 진화심리학자들 등등 다 모여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로 연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연구소이고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항상 센세이션이 일어나요. 그 정도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많이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약간 반전이다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는 키워드가 반전입니다. 그리고 저의 전체적인 강의의 그 스토리를 위해서 저희 가족들을 좀 동원해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 있어요.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있고요. 네. 각도만 잘 찍으면 돼요. 정면을 찍으면 찐빵 같은 얼굴입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네, 똑같은 그 우리 헤어 디자이너께서 이렇게 파마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6살의 저희 막내 아이인데요. 우리 막내는 그 살짝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다운 증후군이 보통 아이들보다 성장이 느리고 지적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막내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저희 가족이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뼈가 이 머리를 감싸는, 이 뇌를 감싸는 뼈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경기를 하면 이걸 그냥 방치하면 목숨이 되게 위태로운데 요즘에는 그래도 의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한 1년 정도 그 세브란스 병원에 치료를 받았더니 항경련제라는 걸 복용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완치가 됐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항경련제가 얼마나 강력한 약이냐면 우리가 우울증 치료제나 혹은 그 애들 학교에서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 있죠. ADHD, 주의력 결핍증, 그런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약 성분하고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런 약, 우울증 약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쭉 처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억제하는 건데,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이제 그걸 1년 동안 먹었으니까 많이 퇴화가 되겠죠. 지금 이 6살인데 이제 좀 단어 몇 마디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죠. 특히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고요. 형아 누나들이 되게 막 뛰어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빨리 성숙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짠하게 했습니다. 저희 딸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보시다시피 얼굴 나오는 사진을 못 쓰게, SNS, 페이스북 막 쫓아다니면서 인스타그램 아빠 이 사진 왜 올렸어요? 빨리 내리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저희 가족 사진은 모두 검열을 거친 사진입니다. 아빠 출근할 때 인사하는 아이들, 자기네들도 학교 가는 길이고요. 비 오는 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슨 팔불출이어서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사실은 쭉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집에서는 화목해 보이고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특히 위에 두 녀석은 2년 터울이에요. 2살 터울이라서 여느 남매들과 똑같이 날아다니고 때리고 깨고 차고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무기력해집니다. 저희 딸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중학생들 입학하면 이런 검사를 받아요. 자기조절학습 능력 검사라는 건데 저희 딸 성적표를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밑바닥, 바닥을 치다가 하나가 1등인데 무기력 점수예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 논문이 바로 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촉진시켜주기 위한 교수 설계를 하는 게 제 논문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검사 도구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모두 측정하는데 저희 딸이 심각하게 나온 거죠.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저도
야,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제 논문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논문을 펼쳐보니까 이제서 아는 거예요. 이게 모두 공부, 학습 장면에서의 자신감, 학습 장면에서의 부정점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재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막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아이들을 교실에서 수행평까지 나눠주고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공부 장면에서 애들이 이렇게 한숨 쉬고 있으면 이 심각하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성찰을 많이 하게 되고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닌가. 느낄 시간을 주지 않는 게 아닌가. 한날은 저희 딸이 중학교 올라와서 한 몇 개월 됐는데요. 수영 운동을 해요. 바이올린도 하고,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게 중학교 올라와서 하더니 너무 힘들다고 저희 서울대학교 수영장이 되게 좋아요.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안 다니겠다고 끝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빠 때문에 거의 특혜와 같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했던 바이올린을 그만두겠다고 해서 바이올린 포기하고 이거 되게 안타깝잖아요. 영어학원 끊고 다 끊고 딱 자신 없는 수학만 다니겠다고. 자, 그리고 나서 집에 이제 일찍 오게 됐죠. 학원을 안 가니까. 저도 어느 날 집에 일찍 퇴근하고 갔더니 되게 어색한 장면이에요. 저희 딸도 집에 있고 저도 집에 있고. 그런데 저희 딸이 아빠 오늘 어떤 일 있었는지 아세요? 왜? 그랬더니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학교 앞에 오솔길이 이렇게 쫙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 딸 다니는 학교가 약간 이렇게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연결돼 있습니다. 아니, 오솔길을 따라가면 뭐가 나올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따라가 봤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가니까 계속 이렇게 길이 나와서 제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동네 한 바퀴를 삥 돌아서 1시간 만에 집에 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잠깐만요. 하더니 집 방에서 이면지 한 장 A4 용지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자 여기가 학교예요 하더니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길을 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아내와 저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 근데 너 혼자 갔니? 친구들이랑 갔니? 저 혼자 갔는데요. 야, 지금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막 혼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6학년짜리 5학년짜리 그때 이제 5학년이죠. 작년이니까 누나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막 이제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더 이상 그 다음 얘기 듣지도 않았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딸이 되게 흥분해서 막 그림까지 그려가며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오랜만에 본 모습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옛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아마 제 연배나 혹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학교 끝나면 방과후 하면 방과후는 곧 되게 기분 좋은 설레이는 단어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신나게 뛰어놀고 저 마을 어귀 넘어서까지 가보기도 하고 또 너무 동네에서 멀리 나가면 배고프면 그냥 아무 가수원이나 밭에 가서 무서리 해서 먹고 집에 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면 술래잡기 하고 친구들이랑 밤늦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놀다가 야 영이나 밥 먹어 이렇게 하는 엄마 목소리가 들리면 얘들아 나보다 들어갈게.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보면 구수한 된장찌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잠들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딸에게 그와 같은 자신의 감각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기회를 그런 숨 쉴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었나 라는 반성이 그날 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어린 나이에 내 감각을 쫓아서 그렇게 뛰어놀던 그 풍요로웠던 기억이 어쩌면 지금 이 시절에 내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1학기 때 경희대학교에서 그 총학생회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행복 강의 하나 개설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1학기에 행복이라는 강의를 열어서 청년 행복을 말하라 한 학기 강의하는데 수강생이 몰려들었어요. 진짜 재미있게 행복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다들 조용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부분이 우울한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달쯤 되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 수업 딱 끝나면 애들이 줄을 서서 저 교수님 저 상담할 게 있는데 하면서 자신들의 어려운 점, 고민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학기 다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매주 행복을 측정했고 그 액티비티를 했는데
거의 뭐 강의 평가가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되게 느낀 것은 정말 요즘 대학생들 우울하고 정말 요즘 대학생들 앞이 캄캄하고 이런 현실을 아주 여실히 느꼈는데 저희 때랑 너무 다른 거죠. 이 말이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우린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적게 느낀다. 80년 전에 찰리 채플린이 위대한 독재자라는 영화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 당시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쫙 이렇게 돌아가면 노동자들이 줄을 쫙 서서 자기에게 할당된 작업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 방심하게 되면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죠. 그러면 몸이 되게 큰 불상사가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이미 2019년 올 초에만 젊은 두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방심할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 이 시대를 비꼬면서 풍자했던 이 영화의 이 메시지가 8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시대에 보면 이게 학교까지 내려와서 어린아이들까지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많으면은 머리가 아파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가만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밤에 생각이 많으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새벽 2시에 파탁 깨죠. 불안해지고 마음이. 즉,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다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자려고 밤 10시에 누웠는데 생각이 많은 날은 한참 생각하고 시계 오면 7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뭐 새벽 4시까지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두 가지로 딱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나쁜 생각이 있는데 혹시 좋은 생각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버드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생각을 좀 멈추고 쉬는 사람들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의 행복도를 측정했어요. 어디가 더 행복하게요? 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요. 아무리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도 생각을 안 하면 못하다라는 거예요. 해민스님이 하버드 대학 나왔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들이 행복을 연구합니다. 거기 행복을 연구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그룹을 나누어서 자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기분 좋은 딴 생각을 하시라 그러고 여기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쉬는데 행복감을 재보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쉬는 쪽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반전이죠.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우리 삶은 우연히 지배할까 필연히 지배할까 이런 고민까지 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책까지 연구해서 내놓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저희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는 저희 셋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무슨 답변을 할까 궁금해서 집에 와서 물었어요. 자기야, 자기 생각에는 우리 삶이 우연히 지배하는 것 같아? 필연이 지배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반반? 50대 50? 근데 저희 아내한테 물었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답변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민스님 말씀 따라 생각이 없고 정말 행복합니다. 반대로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늘 뭔가 항상 골치가 아프고 하죠.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10년 동안 부부싸움을 이틀이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의 이유가 보통 여느 집 부부싸움은 왜 이렇게 막 명절 다가오면 상대방 부모님 이야기하다가 막 부부싸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일은 없고 의사결정할 때마다 싸워요.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하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 알아보고 두 개, 세 번째 가가지고 이거 딱 느낌 왔어 자기야. 이 집 계약하자 막 이렇게 나와요. 저희 아내는.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서둘러 더 알아봐야지. 그러다 후회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 그 딱 보면 몰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이 없어. 좀 따져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되게 상처를 주면서 1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0년 정도 되니까 승부가 가려졌죠.
제가 고집을 피워서 저의 의사결정을 따랐을 때는 항상 아쉬움과 미련이 따라다녔고요. 제 아내가 고집을 폈을 때는 아내가 오빠 내 말 되게 잘했지? 그러면 제가 그래 인정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신 최고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생각에 우연히 지배할까 필연이 지배할까 그랬더니 또 쓸데없는 소리 시작하네. 세상이 아무리 필연적으로 돌아간다 치더라도 어차피 당신이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에게는 우연으로 인식되는 거 아니야? 그냥 우연을 즐겨.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필연적으로 돌아가든 우연으로 돌아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그 자체인데 우리는 세상을 우연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소가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그들의 이 프레임 자체를 뒤집어 놓은 행복한 사람들의 제1위 특징이 바로 우연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 출중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우연을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기회가 왔는데 자기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기회가 이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걷어차거나 이걸 인정하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반면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기회도 자기의 것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능력이 출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연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은 불확실성 시대에 각광받는 인재상입니다. 요즘 스타트업들은 이런 인재를 찾느라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죠. 우리는 불확실성과 친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인 거죠.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등장했는데 영감, 심심하지? 내가 맛을 하나 보여줄게. 여기 손에 동전을 들고 있어요. 동전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물병을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 수건을 뒤집어 씌우고 마술을 부리면 동전이 물병 속으로 쏙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한번 보실까요? Yeah, show me a trick. Okay, show me a trick. See the penny? I see the penny. I'm gonna put this bottle of water right on top of the penny. Okay. And I'm gonna put this over. Okay. And when I say the magic words, yeah, the penny's gonna go inside the bottle. Really? Yes. Okay, let me see this happen. Okay. I got the color. Boogie boogity. Boogity boogity. Boogity boogity. Okay. You look down in there and the penny's inside the bottle. 할아버지 얼굴 표정 혹시 잘 보셨어요? 화를 내시나요? 아니면 되게 즐거워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날이시죠? 오늘 교육 끝나고 집에 가시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먹이 날라오겠죠, 그렇죠? 뭐야? 물병을 던지거나. 자, 이런 예상치 못했던 장난을 쳤을 때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는 버럭 화를 내고 누군가는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도로에서 운전할 때 깜빡이지 않고 누가 확 들어오면 우리는 온갖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서 여유 있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내공. 특히 지금처럼 와 정말 우리나라 완전히 혼돈 그 자체죠 지금 전국이. 그리고 북한과 그 김정은과 트럼프 하는 거 보면 또 아베가 하는 걸 보면 정말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내공이 있는 사람은 의연하게 뭔가를 계속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건데요. 이 내공이 부족하면 그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할 겁니다. 암 유발 제1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내공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해하면 자식들이 불안해하죠. 상사가 불안해하면 부하 직원이 불안해합니다. 불확실성 시대는
모든 것을 과거의 규범 규정하기 때문에 아예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게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의 내리면 또 바뀔 거니까. 계획을 세우면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될 거니까. 불확실성 시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과거에 합의된 언어를 가르치기에 급급한 엄마가 있어요.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거 뭐야? 택배. 어? 택배. 어? 택배. 지금 순간 멍 때리다가 놓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 밑에 영어로 박스, 상자 써 있는데 이 꼬마가 그걸 읽지를 못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꼬마는 이 상자의 용도가 택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뭐야? 택배. 어? 택배. 어? 택배. 코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꼬마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제 귀엽고 예뻤으면 SNS에 올렸을까요? 그래서 한 3년쯤 전이었을까요? SNS에 이게 엄청나게 공유가 됐던 영상입니다. 근데 저희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행복 수업을 하시라고 선생님들을 1년에 한 2,000명씩 연수를 해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야, 애들은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알아채고 가는데 선생님들은 20년, 30년 전에 배운 지식을 가르치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게 우리 교육의 모습인 것 같다라고 반성을 하는 그 영상입니다. 그래도 시대의 변화를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요즘엔 소확행이 유행이래.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쾌렌시아 아세요? 손 들어보세요. 쾌렌시아 나 뭔지 들어봤다. 한 분. 네, 시대를 앞서가시네요. 이 작년에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매년 대한민국 트렌드 키워드를 10개씩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발표했던 키워드 중에 행복과 관련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그 다음에 소확행, 그리고 쾌렌시아인데 쾌렌시아는 제3의 공간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 투장에서 왜 스페인 가면 투사들이 황소랑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이 황소가 몇 번 막 달려들면 금방 지쳐요. 그 육중한 몸으로 뛰어드니까. 그런데 이 황소가 그 넓은 투장 중에서 어느 한 스팟, 어느 한 지점에 가서 잠시 숨을 고르면 금방 충전이 됩니다. 그럼 투사는 이 황소가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힘을 충전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했다가 그 자리를 점령하잖아요. 그럼 이 황소가 그 자리를 빼앗기면 충전을 못하고 금방 지쳐서 나중에 등에 창 붙이고 지는 거예요. 바로 그 황소가 힘을 충전하는 공간을 쾌렌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음은 큐렌시아라고도 하고요. 지금 이 현 시대에 누가 행복한가 보니까 집과 직장, 집, 회사, 제1의 공간과 제2의 공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원래는 회사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집에 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가서 실컷 소진하고 왔던 집에 와서 또 아내가 막 이야기하면 계속 소진되고 아내도 계속 집에서 소진되고 남편이 퇴근하면 남편이 충전시켜줘야 되는데 더 소진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소진만 되지 충전하는 공간이 없는데 누가 행복한가 보니까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제3의 공간 자신의 행복을 관리하는 제3의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카페가 있다든지 친구랑 담소를 나누는 뭐 이런 게 아니면 저녁에 늘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 한다거나 이 제3의 공간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게 트렌드라는 걸 알면 이 시대에 또 다른 딜레마가 생겼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야 요즘 트렌드가 소확행이래? 그럼 이제부터 그 소확행 우리 집의 규범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행복은 좋은데 그것을 규범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항상 규범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결론은 행복 스트레스. 행복 스트레스에 걸리게 되죠. 우리는 뭔가를 더 잘하려고, 뭔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뭔가 최고의 어떤 행복을 누리려고 우리는 더 똑똑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견한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한 발견. 우리는 더 스마트해질수록 더 행복이 떨어진다. 그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멋진 VIP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귀가하실 때 5개의 선물을 쫙 나열해 놓고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가져가세요. 공짜로 가져가세요 합니다. 이 5가지 선물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건데 하나만 골라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A그룹에게는 그것을 왜 골랐는지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B그룹에게는 그냥 느낌이 오는 거 가져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일 뒤에 일일이 전화를 걸면서 고객님 안녕하세요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A그룹이 더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B그룹의 만족도가 더 높았을까요? 자기가 고른 거에 대해서. 자, 손 들어볼까요? A그룹인 것 같다. B그룹인 거다. 네, 손 내려주세요. 어제 그제 워크숍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을 하셨습니다. 정답 B그룹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들 B그룹을 생각해서 뭐야 저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게 당연할 수 있어도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하잖아요. 특히 교사들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 그러면 절대적으로 A가 더 행복할까라고 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정답이 B라고 알려주면 아니 왜요? 왜요라고 저한테 막 반문을 해요. 이 강연장에서. 학자들도 그 결과에 놀란 거죠. 아니 어째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고른 사람들보다 심사숙고한 사람들의 선택의 만족도가 왜 더 낮아? 그게 왜 그렇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하지만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와 유사한 실험을 반복을 해보니까 일관되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좋은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항상 최고의 선택을 위해서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으로 해서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이와 같은 신중한 이성적인 태도는 우리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의 선택을 보면 항상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학자들이 아예 연구했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그냥 느낌대로 투자하는 사람과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서 투자했을 때 누가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았을까요? 통계적으로 감을 쫓아서 하는 초보자들의 투자 수익률이 절대 애널리스트의 그 투자 수익률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연구가 논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더 성과가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들을 모아서 책을 이 라우나 칸이라는 이 교수가 책을 냈는데 제목이 왜 똑똑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행복 연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전이죠. 이걸 이성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나치게 합리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것은 행복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일정 부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서울행복연구센터가 연구소니까 오늘 제가 조금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연구소니까 데이터 보여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은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다들 충분히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행복하세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 답변하는 양상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저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뭐 지금 아침밥도 잘 먹었겠다, 잠도 잘 잤겠다, 뭐 어저께 저 위에 화담숲에 올라가서 너무 여유를 만끽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얘기 안 하시고요. 글쎄요, 저는 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연금도 잘 쌓고 있고 가족도 있고 애들도 대학 잘 가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닐까요? 불행하진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평가를 해요. 어떤 분은 느낌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진짜 행복일까요? 이게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감정이 중심이 되는 자아가 있고요. 이성이 중심이 되는 셀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행복에 대해서 반응을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측정할 때 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평가도 하고요. 그리고 회고적 평가도 합니다. 실시간 평가는 감정을 재는 것이고 회고적 평가는 이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89개국 나라들이 쭉 있고요. 5가지 항목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그 나라의 경제력입니다.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24등. 지금 이제 3만 불 시대에 우리가 진입을 했으니까 이 정도 돼요. 괜찮죠? 상위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요 세 번째 삶의 만족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삶의 만족도라고 해서 영어로 레더, 사다리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이 사다리 가지고 측정을 한 설문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 주세요. 자, 이 사다리 그림의 밑에 0점은 이보다 최악일 수 없다. 최악인 삶. 10점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삶.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몇 점 정도에 현재 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이제 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이미 10점에 와 있다. 네, 나는 9점 정도 와 있다. 한 3분 드셨습니다. 난 8점 정도 와 있다. 네, 한 10여 분 7점. 거의 다 들으셨네요. 6점. 6점도 한 10여 분 5점. 5점도 한 4-5분 4점. 요즘 아마 집에 골머리 썩는 일이 있으면 3점, 2점도 나올 수 있어요. 3점. 3점, 2점, 1점, 0점?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 하면 얼추 제가 어림잡은 평균을 내보면 약 7점 정도 평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위아래로 지금 나뉘어졌으니까. 평균 7점이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측정했을 때 이 점수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요번에 그 대통령 다녀오셨다는 노르웨이, 그다음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세계 행복 1위 국가인데 평균이 7.5예요. 7.0 정도 되면 영국 수준 됩니다. 대한민국 평균은 5.5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기업, 대표 공기업 한전의 행복 수준은 영국이나 북유럽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부럽네요. 자, 그런데 아까 5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점대의 순위는 38등입니다. 89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수준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져요. 이게 동양인들의,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서인데, 내가 충분히 누리면 그만큼 기뻐해도 되는데 뭔가 자꾸 아직 멀었어, 너무 흥분하지만 그러면 행복이 도망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놀라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한국인들의 감정, 정서를 측정해보니까 이렇게 측정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많이 웃으셨어요? 어제 하루 동안 많이 즐거웠습니까? Yes, No. 둘 중에 하나입니다. Yes, No. 자, 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하루 동안 혹시 근심 걱정이 많았나요? 슬펐나요? 우울했나요? Yes, No. 네, 좋습니다. 둘 다 Yes라고 할 수도 있고 둘 다 No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감정은 독립적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정서에 Yes를 많이 응답한 순서, 부정정서에 No를 많이 응답한 순서로 순위를 매겨보니까 긍정정서 58등으로 떨어지고요. 부정정서가 77등으로 떨어져요. 89개국 중에.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의 감정 수준이 열악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를 비워둔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심리적 욕구라는 건 이렇게 측정합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어제 하루 동안 존중받으셨습니까? 존중감. Yes, No. 의지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새로운 걸 배우셨습니까? 가장 잘하는 걸 해서 유능감을 경험하셨습니까? 시간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었습니까? 이 5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Yes라는 응답이 나오느냐. 이게 바로 그 국민의, 그 나라 국민들의 사회심리 욕구가 얼마나 충족이 되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그 학자들이 뽑은 5가지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 부분은 꼭 찍으시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가끔 이걸 열어서 우리 가족들과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네. 자,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가를 순위를 매긴 것이 사회심리 욕구 충족도고요. 이 사회심리 욕구 충족도가 높을수록 그 나라 국민의 감정 수준이 높아집니다.
시에라, 탄자니아 경제력이 거의 바닥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사회심 요구 충족도가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건 예상이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몇 등까지 나올까요? 70등보다 더 나아져요. 83등. 83등. 네. 거의 여기 보시면 시에라나 탄자니아보다 낫다는 거죠. 네. 이 나라 국민들은 아까 그 사다리로 행복을 측정하게 되면 거의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의 과반이 0.1.2점의 손을 드는 그 국민들인데 그래도 그 국민들은 사회심 요구 충족도가 우리나라보다는 낮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갑질이 횡행하고 상사가 부하를 무시하고 부하가 상사를 무시하고 자존감이나 유능감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자화상 현실입니다. 성과는 잘 내지만 not feeling good, 전혀 즐겁지 않은 곳, 대한민국. 자살률 그래서 세계 1위. 우리나라 5년간 자살자 수는 최근 전쟁 사망자 수보다 2배에서 5배나 많다. 근데 항상 자살률이 1등이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중장년층에 해당되는 40대 후반에서 60대 선생님들이 젊어서 고생해서 우리나라 수준을 1인당 GDP 3만 불 시대를 끌어올렸잖아요. 바로 그 시점부터 그들이 자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더 높아지고요. 남자 자살률이 여자보다 훨씬 높아요. 2배 가까이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여자들이 자살 시도를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안 죽을 수 있는 방법만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 케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실시간 행복을 측정해서 감정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 행복영센터가 야심찬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어느 날 카카오톡 다 쓰시죠? 카카오에서 저희 연구소에 와서 저희랑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연구소에서 잘 됐다. 카카오는 모든 국민이 사용하니까 카카오를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행복을 실시간으로 측정해보자. 그러면 아까 사다리로 행복을 물어보면 점수가 되게 높았잖아요. 근데 감정이 떨어졌죠. 그것을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행복 리포트라는 것을 펴내게 됩니다. 대한민국 행복 리포트 2019이지만 실제로 이 책에는 2018년도 작년 1년 동안 측정한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일부 공개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순간 행복이 얼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소개만 하면 이게 데이터라 약간 머리가 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실습을 해보려고요. 스마트폰을 좀 꺼내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10가지 질문을 측정을 할 건데 이걸 측정하시기 위해서는 자, 여기 카카오톡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를 실행하면 이렇게 카카오가 뜨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 끝에 이 땡땡땡 이 더 확장해 보기를 눌러주세요.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 자, 이런 메뉴가 뜨죠? 여기서 여기 전체 서비스를 열어주세요. 전체 서비스. 자, 다 들어가셨습니까? 네, 전체 서비스 들어가면 화면을 밑으로 쭉 내리세요. 스크롤해서 쭉 내리면 가장 맨 밑에 여기 가치라는 게 있어요. 라이프 코너에 가치. 네, 들어가셨죠? 자, 이 가치로 들어가면 안 되시는 분은 옆에 분을 이렇게 넘겨보세요. 자, 이런 화면입니다. 카카오 가치. 이게 보니까 함께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자 이런 의미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자, 왼쪽 상단에 이렇게 가로로 석상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메뉴바를 눌러서 메뉴를 펼치시면 마음 날씨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메뉴예요. 마음 날씨. 한국인의 마음 날씨. 한국인의 마음은 지금 비가 오고 있는가, 햇빛이 쨍쨍한가, 마음 날씨를 측정하는 겁니다. 네? 없어요. 마음 날씨도 없어요? 네? 안녕지수로 바뀌었어요? 오, 이거 왜 바꿨지? 빅파이브 진단 말고
안녕지수. 안녕지수로 들어가 주세요. 죄송해요. 이게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바뀐 지가. 네. 지난달 7월 달에 강의할 때만 해도 이 상태였는데 그 카카오에서 메뉴를 바꾼 거예요. 빅5랑 그 안녕지수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원래 이 마음날씨로 들어가면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었는데 이걸 쪼갰습니다. 자, 들어가면 안녕지수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죠. 여기서 테스트, 안녕지수 테스트 누르고 그럼 이제 10개의 문제가 순서대로 뜹니다. 자,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잘 봐주세요.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요. 손가락으로 딱 질문의 점수를 눌러요. 그럼 자동으로 그 다음 질문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문제를 모두 응답해 주세요. 시작! 아마 처음에 개인정보 몇 개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어느 도시에 사느냐, 어느 마을, 나이는 얼마냐. 이걸 왜 묻냐면, 이거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을 행복지수를 따로 볼 수도 있고요. 전국을 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오늘 보니까 인천에서 많이 오셨던데요. 인천 출신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주세요. 인천이 행복 순위로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 몇 등인지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2달 전에 했던 건데 저는 82점, 84점이 나왔네요. 괜찮죠? 80점 넘으신 분. 오, 많네요. 네, 좋습니다. 난 70점은 넘었다. 60점 넘었다. 50점 밑에. 네, 계시긴 한데 우리나라 평균이 40점대나 50점대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녕지수가 몇 점으로 나오나요? 오늘 날짜로? 네? 52점. 오늘 괜찮은 점수네요. 연휴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매번 며칠마다 하시면 내 점수가 누적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 행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개를 측정했는데 삶의 만족, 스트레스 이런 걸로 남자, 여자 그리고 연령대별로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총점을 눌러서 이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연령대별로 누가 더 행복하고 낮은지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이 엄청난 기능이다, 나는 평소보다 행복하군요,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댓글 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분석한 몇 가지 재밌는 걸 좀 공유할게요. 여기 좀 주목해 주세요. 자, 연령대별로 누가 가장 행복한가 봤더니 10대가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60대가 행복합니다. 중간에 연령대를 보시면 20대부터 완전 곤두박질 쳐서요. 힘들게 삐그덕거리다가 50대가 돼서야 비로소 행복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행복은 우리 인간의 이중적 자아를 반영합니다. 즉, 즐거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자신은 즐거움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성의 지배를 받는 셀프 자아는 의미를 느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10대와 60대의 행복이 비슷한데요. 이 중에 특히 보면 남자들의 행복이 더 높아요. 남자 학생들은. 어쨌든 10대와 60대는 행복이 높은데 10대와 60대의 행복은 똑같은 행복일까요? 다른 행복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10대는 삶의 만족감 이런 게 높고요. 60대는 의미 점수가 높습니다.
10대는 뭔가 삶이 만족스러워야 되고 즐거워야지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60대는 괜찮은 삶이야라고 의미를 느낄 때 행복해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연령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역전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생각해야 될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면, 소위 요즘에 꼰대 문화라는 말을 엄청 하잖아요. 근데 이 꼰대 문화가 뭐냐면, 내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야, 즐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의미가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그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 때는 그렇게 안 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밑에 깔려있는 걸 보면 지금 50대 60대 선생님들은 저희 연령대 그 위로는 즐거움을 다 반납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속 의미만 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즐거움을 추구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우리는 비정상이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젊은이들이 눈에 차지 않는 겁니다. 왜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젊은이들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 행복연구소가 세계적인 행복연구소로 발돋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연구 결과예요. 이게 저희 연구 논문의 제목입니다. Pleasure now, meaning later. 즐거움은 지금, 의미는 나중에. 자, 이 실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회사에서 일이 일찍 끝났어요. 오늘따라 뭐 일찍 끝나서 집에 오후에 갔는데 할 일 없이 그냥 빈둥거리게 생긴 거예요. 왜 특별히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심심한데 누가 나 불러내주는 사람 없나? 근데 때마침 2명으로부터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한 명이 이 친구 자네 지금 뭐 할 일 없다면 심심해? 나랑 술 한잔하고 영화 보고 놀자. 근처에 화담숲이라고 있는데 나랑 거기 한번 산책이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한 친구는 자네 때마침 시간 나? 때마침 잘 됐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봉사활동 한번 가자고 얘기한 거 있었잖아. 근데 오늘 딱 시간이 비었다고 연락이 와서 나랑 봉사활동 가자 연락이 왔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즐거운 일을 추구할 거냐, 의미 있는 일을 할 거냐. 의미 있는 일은 당장 재미는 없지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자, 나는 놀러 가겠다. 나는 봉사활동 가겠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지금 스케줄을 쫙 보니까 한 달 후에 내가 오후예요. 쉬는 날입니다. 그날 좀 심심하겠는데 뭐 하지? 그래 카톡방에 쫙 소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2명 역시 연락이 왔는데 놀러 가자, 봉사활동 가자. 언제라고요? 한 달 후에. 나는 놀러 가겠다. 여전히 난 봉사활동 가겠다. 자, 지금 보시면 봉사활동 숫자가 아까보다 늘어났죠? 이 질문을 6개월, 1년, 10년을 바꾸게 되면 압도적으로 나중에 봉사활동 가겠다는 손을 다 들게 됩니다. 근데 10년 후에는 내가 10년 후에도 논다고 하긴 뭐하니까 그때는 한번 봉사활동 해줘야지 이렇게 가겠죠. 지금 이와 같은 반응이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럽고 순리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의미 있는 일을 하라라고 추궁을 받으면 사람이 반발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딱 퇴근하려고 했는데 오늘 모처럼 회식해야지. 젊은이들에게 회식이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즐거운 일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반발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운동하러 나가는데 혹은 출근하러 가는데 여보 이거 음식물 쓰레기 이거 나가는 길에 좀 버려줘 이렇게 하잖아요. 확 이게 짜증이 나요. 왜냐면 갑자기 시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 20년 차에 부부가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남편이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일요일날 시간은 오후 2시.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어요. 아내가 주방에서 막 설거지 하다가 여보 오늘 내가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이야. 근데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올 건데 음식물 쓰레기를 5시까지 버려야 돼 라고 막 얘기해요. 남편이 알았어. 당신 이거 버려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알았어. 뭐 그냥 답변을 해요. 그리고 아내는 사라집니다. 그 시간이 탁탁탁 흘러가가지고 4시 50분쯤 되었어요. 남편이 시계를 딱 보더니 어슬렁어슬렁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주방으로 가요. 잘 가지 않던.
그리고 검은 몽다를 딱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짜증내지 않고 혼자서 알아서 한 거예요. 네. 바로 이게 원리입니다.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이나 동료에게 뭔가 일을 부탁하거나 시킬 때는 그 일은 즐거움이 아니라 의미이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시켜야 돼요. 갑자기 닥쳐서 시키게 되면 되게 짜증나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거죠. 혹은 만약 급하게 시켜야 된다 할 때는 선택권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대신 놀러 가는 일, 우리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쉴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거죠. 이거는 느닷없이 해도 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활용하게 되면 세대 간에 충돌할 일도 동료들 간에 충돌할 일도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자,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는 세종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도시는 인천. 인천과 서울이 최하위입니다. 서울 손 들어주세요. 인천 그 외, 그 다른 지역. 이 사이사이 행복하신 분들이 끼어있네요. 네. 물론 여기 잘 보세요. 지역차도 중요하지만 개인차가 더 커요. 근데 지역차보다 개인차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우리 인천이 낫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천에 살더라도 한전을 다니면 괜찮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요일 중에 어느 날이 가장 불행할까요? 우리가 흔히 수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요일입니다. 월요일 행복감이 떨어졌다가 목요일날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요. 스트레스는 목요일에 확 치고 올라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목요일날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사무실에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자,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통계를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자, 연령대 차이가 있어요. 자, 월화수목금토일에 이 행복감의 변화인데 목요일날 제일 낮잖아요. 근데 이거를 10대부터 60대까지 쪼개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가장 굵은 거, 여기 보이시나요? 가장 굵은 빨간 선을 보면 이게 50대, 60대 값입니다. 요일에 영향을 잘 안 받아요. 되게 안정돼 있죠. 젊은 세대는 역동적인데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 얘기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젊은이들이 연륜이 있는 분 옆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되찾는데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대 간의 융합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팁들이 이 데이터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휴일. 공휴일 행복감은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있네요. 자, 평일보다 더 행복했던 공휴일, 평일보다 덜 행복했던 공휴일. 자, 이렇게 있는데 다음 주가 연휴잖아요. 제가 요거 좀 알고 가세요. 평일보다 좀 더 불행했던 거는 설 2일차, 추석 2일차. 2일차에 주목해 주세요. 그러니까 연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3일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평일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2일차를 잘 견디면 3일차에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목금토인가요?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조심하셨다가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신나게 보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추석 연휴 때 저희 온 가족이 제주도를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시댁 안 가도 돼? 친정 안 가도 돼? 몰라.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해. 일단 해놓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행복했던 날은 언제일까요? 5월 5일 어린이날. 1등이 어린이날이네요. 그리고 작년에 평창올림픽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안 행복했던 날 1등이 언제일까요? 2월 5일인데 이날은 저희가 이유를 못 찾았어요. 아마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날들이 불행한 날에 손에 꼽힌다는 거죠. 부동산 대책 발표하는 날. 저희도 해당되는데요. 이때 저희 이사 가려고 저희가 서울대 근처에 집이 있는데 서울대랑 광명시가 그 터널이 뚫려가지고 15분이면 가요. 그래서 좀 더 싸고 좋은 곳으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부동산 발표가 난 거예요. 집값이 2억이 뛰고 전세가 1억 이상 뛰는 거예요.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한 거예요.
연달아 세 집이 그렇게 되면서 저희 이사가는 계획이 무너지고 저희 집에 서울에 그 보증금 더 올라가고 지금 되게 상황이 열악해져서 저희 아내가 되게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추석 때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새벽에 행복감이 떨어져요. 아까 우리 해민스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개그맨이 자기는 밤잠 못 자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좋은 생각만 할 수 없냐 그랬는데 새벽에는 좋은 생각을 해도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생각이 많은 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밤에는 자야 돼요. 그리고 깨어있을 때 맑은 정신으로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그 지난 7월 달에 여기서 강의할 때 젊은 한 분이 오셔서 저는 정말 생각이 많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행복 심리학자들이 알려주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의사결정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의사결정 아무리 안 내리는 게 좋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커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제대로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집중하려면 당연히 정신이 맑을 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무조건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몰입이 중요한데 일할 때는 그 일에 집중하는 몰입, 쉴 때는 쉼의 몰입. 그래서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하고 이와 같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행복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50대, 60대가 되면 시간에 별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50대, 60대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다. 조직에서 50대, 60대의 그 든든한 기둥 같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알 수가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한국 점수가 OECD 국가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 떨어져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본인의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요. 삶의 의미를 회복하면서 이 행복감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는 이 딜레마가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작년에 한국전력에서 조직문화 융합 워크숍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제가 유대 딱 섰더니 젊은 세대부터 퇴직을 앞두신 분들까지 한 자리에 있는 걸 보고 순간 숨이 팍 막혔어요. 이게 강의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까 싶었는데 근데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한 연구 데이터를 보니까 저는 이게 가장 앞서가는 시도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공공기관이 결국은 따라할 수밖에 없는 시도 대기업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시도를 지금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10시 30분에 맞춰야 된다고 해서 원래는 11시까지 할 때는 제가 중간에 10분 쉬었다고 했는데요. 이제 25분 동안 아주 쌈박하게 제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몸 좀 기지개 한번 펴보실까요? 네. 자, 이제부터는 관건은 행복인데 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반전 스토리로 제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멍 때리기. 자, 저희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일기장인데요. 오늘은 여름방학 마지막 주다. 그래서 바이올린 학원을 다녀온 뒤에 게임 28분을 하고 손톱을 깎았다. 그리고는 일기를 썼다. 일기를 쓰고서는 게임 2분을 할 거다. 저희 아내가 게임 30분 총량제를 아주 어마하게 하거든요. 이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지 마시고 딱 총량제 해가지고 스스로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멍 때린다는 표현 이거에 저희 아내가 배꼽 잡고 웃다가 저한테 이걸 카톡으로 찍어서 보냈어요. 제가 야, 이 녀석 대단한데 멍 때릴 줄도 알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무슨 또 쓸데없는 소리야. 멍 때리기 뭐가 훌륭한 거야? 아니 당신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도 못 들어봤어? 다들 들어보셨죠? 멍 때리기 대회. 네, 타임머신이 도착한 이곳은 2014년 10월 20일 시청 앞입니다. 로데 아니야 생각하는 로데. 생각하고 있죠. 우리 사람들이 왜 왜? 아픈 사람들이 왜 이래? 다들 표정이 왜 이래요? 정신이 나갔어요. 멍 때리게? 멍 때리기 대회장인데요. 눈을 일정 시간 이상 감고 있거나 휴대폰을 보면 안 되지만 코를 훌비거나 다리를 긁는 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주 돼요? 자주 돼요? 이런데요. 이런 데가 있어? 그 사람 뭐야? 이거 좀 있구나.
야, 여기저기서 탈락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자, 한치 흐트러짐 없이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최연소 참가자, 바로 지명입니다. 이거 정지하면 아니에요? 어? 어머, 얘가 너무 잘한다. 멍게 이렇게 되는 거야. 명상하고 있는 거야. 어머. 야, 사실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어른도 힘든 거잖아요. 벌써 3시간째 저 자세로 그대로 앉아있다. 3시간이에요? 멍 때리기 문제인 거야 그러면? 1등은 압도적인 2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16번. 와, congrats! 축하해요. 우리 지명이 우승입니다. 멍 때리기 문제야. 최연소 멍 때리기 우승. 좋아하지도 않아요. 어디가? 야 한국 롱데리로? 제 대한민국 멍 때리기 우승자 김지명. 참가해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와 이거 롱데리로. 하는 동안 무슨 생각 들었어요? 지금도 못 때리는데. 대답.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야, 나게 나가면서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네. 너무 이 아이가 신기해서 SBS 영재발굴단이 그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반전 매력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아이가 왜 하루에 3시간씩 멍 때리고 있을까? 병원에 데려가서 뇌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해 보니 다행히 병은 아니고요. 이 뇌파가 처음에는 이렇게 의식이 깨어 있을 때 나오는 알파파가 나오다가 잠시 후에 세타파로 바뀌는데요. 이 세타파는 우리가 그야말로 멍 때릴 때 무념무상. 근데 이 세타파가 한동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머리가 맑아졌네. 마치 무슨 경전을 다 갖다 줘도 다 외울 것 같이 머리가 아주 깨끗하게 맑아진 상태.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즉, 멍 때리는 시간은 뇌를 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저희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랑 카이스트의 명상과학연구소가 있어요. 명상을 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연구 박사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멍 때리는 거랑 명상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랬더니 멍 때리는 거, 그러니까 멍 때리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기 싫어서 멍 때리는 거는 안 좋은 거고요. 본능적으로 이 뇌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멍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명상이다. 의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머릿속이 복잡한데요. 화담숲을 거닐면서 잠시 자연을 음미하면 그 순간 이게 명상하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면 명상이 되는 거죠. 그게 저 자아실현의 욕구로 올라가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야 될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즘에 명상이 트렌드예요. 명상 도와주는 어플이 시가총액 1조 원을 넘는 유니콘 기업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을 관리할 필요성이 많아진 시대라는 거죠. 자, 2번째 반전 스토리는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옛날에 제 강의를 듣고 졸업해서 결혼한 친구가 아기 육아 사진을 계속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근데 어느 날 마지막일지 몰라라는 이 그림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지 얘가?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옹알이 할 때 빨리 말을 하기 바랬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트였고 다시는 그 옹알이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이구나. 일단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계속 넘겨보니까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아기띠에 앉으며 어깨에 침을 질질 흘리는 것.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화장실에 간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우는 것.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바닥에 물 쏟아놓고 첨벙거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 근데 저는 이걸 넘기다가 이렇게 막 목이 메이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막내가 그 경기 치료가 다 끝나고 세브란스 병원을 퇴원해서 이제 조금 편안해지려고 할 때 제가 큰애 둘째가 클 때는 너무나 빨리 커버려가지고 얘네가 언제 이렇게 다 컸지? 그랬어요. 아내한테 욕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바깥에만 있다고. 근데 셋째 아이를 병원에서 품에 안고 있으니까 아기가 어떻게 눈을 뜨고 눈을 감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관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있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스마트폰을 저희 아내에게 쓱 밀면서 자기도 이거 한번 봐봐 라고 쓱 줬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어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목이 메어서 눈물 날 뻔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경상도 출신인데다가 혈액형도 AB형이고 되게 독한 여자예요. 저한테 되게 독해요. 저한테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픈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 제가 눈물 흘리면 옆에서 막 이렇게 비웃고 막 장난치는 아내인데 본인이 눈물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딱 듣고 나서 아 진짜 힘들었구나. 이 사람 진짜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엄마 냄새를 맡겠다고 품속으로 파고드는 거. 내가 잘하는 속도는 너무 빨라서 나중에는 이 사진 몇 장만 가지고 추억을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순간을 힘들고 바쁘고 보챈다고 얘봐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쑥쑥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의미 부여는 과거가 누적돼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행복이 있을 줄 알았더니 행복으로 승화시켜야 될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50대, 60대가 행복하냐면 그게 인생에 누적된, 축적된 인생이 있어서 그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죠. 하지만 젊어서는 축적된 인생이 없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의미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세 번째 반전은 이겁니다. 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히 이 세 번째 주제를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근데 오늘은 좀 명절을 앞두고 가족의 의미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이 끝나면 이것을 행복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생전 남기신 아주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말.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그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피스. 열정, 정력. 열정, 정력.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화학은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일.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화학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말을 러브, 사랑.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아버지가 없었어요. 열 번째도 화학을 없었어요.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화학을 없었어요. 때려치고 우리 아버지들은 조용히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때문에 여러분요. 저는 1945년 개발 우리 누나들하고 저하고 유럽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리고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면서 돌아오면서 어머니 보고 빨리 따라와.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9개월 뛰었었어요.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 돌아오면서 밤에 돌아서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운 걸 들고 우리 누나들을 뒤집어. 아버님 튀어나가. 혼자 피다. 돌아오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애비를 실천했죠.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어미는 앞으로 폭격이 들어서면 다시 난다는 것이.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대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가는데 수류탄이 나왔어요. 꽉 나오니까 아버님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있어요. 탁 처박혀서 탁 보니
저 자식 안 보이게. 이거 어떻게 됐냐? 올라갑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님이 다 버렸고, 우리 사실 세개 품에 있고, 이쪽에 쏟아집니다. 아버님 혼자 죽였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을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변병대에서는 폭력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찌개를 치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이틀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가만히를 들어서 나를 좀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뚫으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그냥 다 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다. 내 아들 살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뼈를 하죠. 근데 얼굴에 종이가 나와서 보름이 나는 그걸 우리 어머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나온다. 손가락 움직이시죠.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장 뜨거운 그 사랑. 주님은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기적이 부모님 살아서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떠나시다.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방금 말, 여기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어요. 이별 중에 눈물이 가슴 많이 있어요. 어머님을 떠나볼 때,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강연을 듣다 보면 황순환 박사님 말씀하신 어머니의 그 모성애가 행복의 가장 근원이 되는 연민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데 부정정서를 줄이고 긍정정서를 극대화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행복을 연구해 보니까 부정정서를 충분히 소화해내는 게 더 중요하지 극복하고 거부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우리 배우 이광기 씨예요. 이광기 씨는 아까 화면에 중간중간 되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009년이었을 거예요. 7살 되었던 그 당시 큰아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돼서 먼저 세상을 뜹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타미플루가 처방이 되고 이제 막 이게 신종플루라는 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들을 잃은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황순환 박사님 말씀처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면 눈물도 나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두 부부가 어떤 그 잡지에 인터뷰한 걸 보고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있었고요. 5살짜리.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아기를 또 가져가지고 지금 또 잘 크고 있는데 슬픔 극복 속도 차이를 서로 존중하라. 딸도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서로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라. 행복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둘 다 중요한데요. 부정정서, 예를 들어 슬픔이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충분히 풀어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자유가 행복이다. 이게 제 아내가 한 말이에요. 제가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요. 자, 그러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화를
내질러야 돼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약간 이게 힘들 수 있는데 화를 확 내가지고 뒤끝이 없으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통쾌해 합니다. 아 그래 화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종잡을 수 없이 하는 이런 막 뒤끝 장렬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의 연민이 중요하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이 행복을 우리 뇌를 충전해 줍니다. 그리고 멍 때리는 뇌가 충전되는 뇌입니다. 그리고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런 사연을 접했을 때 눈물이 나는 사람이 그 순간 뇌가 충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여태까지 우리는 이거를 행복이 아니라고 등한시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가장 행복의 본질에 접근해 주도록 해주는 우리 삶의 중요한 소스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제가 그 다음으로 내용을 조금 건너뛰어서 제가 슬라이드 조금 건너뛸게요. 네, 자, 준비됐습니다. 제가 원래 그 7가지 반전 스토리가 있는데 3가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자, 마지막 반전 스토리는 이겁니다. 행복은 추구해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아까 소확행이 요즘 트렌드라고 했는데 이걸 너무 강박적으로 혹시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소확행하고 있는데 왜 안 행복하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올라오는 거 보면 남들은 나보다 더 행복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강박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나 건들지 마. 나 이번에 만리장성 가서 제대로 힐링하고 올 거야. 근데 갔더니 이게 유행이에요. 여보, 우리 결혼 20년 차인데 너무 낭만 시그널 같지 않아? 우리 도시락 싸갖고 가서 에펠탑 밑에서 먹자고. 근데 이게 유행입니다. 강원도 원주 소금강 출렁다리, 이게 무한도전에 소개된 이래로 이게 모든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예요. 여기 한번 가서 스릴, 짜릿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아내와 딸이 꼭 가자고 걸으러서 갔더니 주차하는데 2시간, 줄 서서 올라가는데 2시간. 정말 생지옥이 여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 고생 끝에 스릴감을 느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요. 웬걸? 이 완전 사람들 주렁주렁 매달린 거 보이시죠? 스릴감을 느껴야 되는데 안락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증샷 타임. 저희 아내가 얘들아 좀 웃어. 이거 사진 남겨야지. 힘들게 고생했잖아. 원래 저희 아이들은 아빠 연구실을 놀러 오면 제가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예술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되게 밝죠. 근데 이날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 행복이라는 건 이렇게 큰 행복이든 작은 행복이든 유행과 추세를 따라가는 것은 행복의 본질과 거리가 먼 거다. 자, 저희 한날은 저희 아내가 제가 아내를 완전히 저의 인생 스승으로 떠받들게 된 결정적인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특수학교에 그 장애아이들 부모들을 강연을 하기로 예약이 된 상태에서 되게 마음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강의는 그냥 우리의 연구 결과 공유하고 이게 좀 알려드리면 되는 이런 건데 장애아이 부모들은 그 마음을 잘 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아내한테 물었어요. 미리. 왜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은 입장이니까 자기야, 우리처럼 장애아이를 둔 부모는 스스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될 건 아니잖아? 당연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저희 아내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불행하지 않은 것, 슬프지 않은 것만이 행복은 아니지. 그게 중요해. 삶이라는 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게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대로 풀어낼 줄 아는 게 행복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럴듯하게 이 말이 들려서 그래 하면서 조금 더 말을 해보라고 보채는 눈빛을 주면서 제 스마트폰에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역경을 한번 이렇게 딛고 일어나더니 가끔 명언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희 연구해서 겨우 알아내는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인용하려고 녹음해 왔습니다. 네, 그대로 읽어볼게요.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하는 게 행복 아닐까? 그 슬픔을 꼭 눌러서 그렇게 감정이 가는 것하고, 슬픔을 발산해서 그렇게 감정이 가는 것하고, 그것은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거든. 사람의 정신에 있어서 엄청 큰 파워의 차이를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그때그때 감정을 발산하는 사람과 묻어두고 가는 사람이 인생이 끝에 오면 그때그때 발산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저희 아내는 나지막하게 이 말을 내딛고 있는데 저는 그 파문이 정말 그 보신각 좀 타종한 그걸 한대 뒤통수 맞는 것처럼 그 파문이 되게 컸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 저희 부부는 이게 저희 모토예요. 카톡에 이렇게 써놨어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무감각이다. 저희 가족은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요. 한 날은 저희 큰 녀석, 두 녀석이 막 다투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야 현수들아, 내일 뭘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 우리 행복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우리 막내를 키우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 마무리를 동영상 한 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행복을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이것을 제가 행복연구센터에 근무하게 된 저만 누리게 되었던 혜택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는데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 강의의 마무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7살짜리 아이들에게 속마음을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인사 잘하네. 나는 하나님 상담해줄 조영희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으면 돼.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막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펼쳐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있는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당근 오빠. 있어요. 있을까? 있나 본데? 그럼 채영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좀 많아본 말.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게 있어요? 속에서 팔좀 맨날 화내는. 계속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그럼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 자전거 타는데.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다르다고 생각해? 엄마가 왜 울었어?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얘기 못했구나. 엄마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 뭐야? 뭐 하나 있어요. 네? 이런 영상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불변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걸 점점 잊어버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간직하고 있다. 아마 이번 명절에 어린아이들, 친척들 다 모이면 아이들 하나하나 말 한마디나 표정 하나에 감탄해 주시고 놀라워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아이들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저의 마무리 멘트는 아까 저희 연구 결과, 저희 연구를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돋움하게 만든 그 연구 결과, 젊어서는 즐거움은 지금, 의미는 나중에. 젊어서는 즐거움, 나이 들어서는 의미, 지금은 즐거움, 의미는 나중에.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연륜이 좀 되면 심리적인 안정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그리고 위안의 어떤 중요한 그 토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조직의 융화를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이해 못한다고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다 거쳐가는 곳에 우리는 아직도 경험이 덜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젊은 세대에서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